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범죄 유형 중에서 7번째 해킹입니다. 해킹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해킹의 개념은 제가 전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타인의 컴퓨터에 불법 침입하는 거죠. 보통 뭐 방화백 같은 거나 보안망을 뚫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뚫고 들어와서 보통 정보를 탈취해 가는 것이 보통 해킹입니다. 이 해킹의 방법은 다 많이 있다고 그랬죠?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먼저 데이터 디들링입니다. 우리말로는 자료의 부정변개, 자료의 부정변개를 부르는데 참 이게 뭐 정확한 우리말이 없습니다. 이건 데이터 디들링은 데이터를 입력하죠. 입력하거나 변환하는 시점의 최종 순간, 마지막 순간의 데이터를 바꿔치기 하거나 변경하는 거죠. 또는 절취하거나 뭐 취소하거나 이런 수법이에요. 주로 이런 데이터 디들링은 보통 이 자료의 접근이 용이한 어떤 내부자들이 주로 저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OMR 카드, OCR 카드가 있죠. 그럼 OMR 카드나 OCR 카드 자체를 위조한 OMR 카드나 OCR 카드를 집어넣으면 완전히 엉뚱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시 서류 자체, OMR 카드나 OCR 카드나 전공 카드 같은 원시 서류 자체를 위조해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이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 디들링이라고 합니다. 자료가 통째로 바뀌는 거죠. 이게 데이터 디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법으로는 원시 서류하고 원래의 서류하고 입력한 데이터를 수시로 대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OMR 카드에 찍혀 있는 어떤 뭐 1, 2, 3, 4 표시하고 실제로 입력한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지 않는 이상은 안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기 컴퓨터 부정 조작 중에서 입력 조작하고 비슷한데, 입력 조작은 OMR이나 OCR 카드의 일부분만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인데, 데이터 디들링은 통째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주 수법이 더 대담해진 거죠. 두 번째는 살라미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살라미 테크닉. 살라미 기법 또는 살라미 테크닉 하는 건데, 요거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고객들이 맡겨놓은 통장에 10단 이하 뭐 이런 7원 8원권 잔돈 있죠. 잔돈. 단수 이하 잔돈을 자동적으로 자기 계좌로 적립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좌에 뭐 이런 7원 8원권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잔돈을 모아서 푼돈을 목돈을 만드는 그런 부분 잠식 수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부분 잠식 수법인데 영어로는 살라미 테크닉입니다. 이걸 이야기 헷갈리지 않도록 해서 제가 여러분 쌀에 보면 쌀눈이 있죠. 쌀눈을 떼어가지고 모으는 수법, 살라미. 그러니까 잔돈을 모아서 목돈 만드는 수법, 이게 살라미 테크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트로이안 호스, 트로이 목마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트로이 전쟁 때 트로이에 끝내준 목마에서 그리스 병사들이 나와서 트로이 군대를 전멸시켰던 그런 사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목마인데 안에는 그리스 병사가 들어있죠. 그런 데서 유래됐기 때문에 이 트로이 목마는 컴퓨터에서는 정상적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 악성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에 피해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 아는 은밀한 부정한 명령문을 삽입해두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결과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상 프로그램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부정한 명령을 집어넣어서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트로이의 목마라고 합니다. 보통 이 트로이의 목마는 이메일 첨부 파일을 들어보내요. 이메일을 보내면 이메일에 첨부 파일 있죠? 첨부 파일을 열면 트로이 목마가 작동해요. 그럼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탈취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트로이 목마는 조금 다행인 것은 바이러스처럼 자기 복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파일을 감염시키지 않고 트로이 목마만 백신을 통해서 제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자 가장 수법입니다. 이거는 슈퍼 제핑이라 불러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기출문제. 이거는 뭐냐면 컴퓨터가 갑자기 작동이 됐어요. 그럼 작동이 정지된 상태를 복구시켜야 되겠죠. 근데 복구 자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컴퓨터가
화면도, 모니터 화면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 있죠. 이때 이 화면을, 정지된 화면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비상 프로그램 이름이 슈퍼잽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 기존 컴퓨터에 걸려있던 각종 패스워드, 각종 보안장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무력화시킨 다음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모든 파일이나 자료를 몰래 빼가는 수법이 바로 슈퍼재핑입니다. 이 슈퍼재핑은 우리 뭐 호텔 같은 데나 호텔이라든가 골프장에 가면 뭐 이렇게 모든 문의 열쇠를 자동으로 열 수 있는 맞는 키가 있죠. 갖다 대면 다 열려요. 그게 슈퍼재핑과 똑같은 거예요. 맞는 키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슈퍼재핑. 슈퍼잽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일을 빼가는 수법이 슈퍼재핑.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것이 트랩도어예요. 트랩도어는 일단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그 프로그램 안에다가 자신만의 드나들 수 있는 어떠한 비밀 통로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걸 부정 루틴 또는 부정 출입구라 부르는데, 비밀 통로를 만들어 두고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통로로 남의 컴퓨터에 들락날락 하면서 자료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 통로를 만들어 뒀다는 측면에서는 앞에 말한 슈퍼재핑하고 다르죠. 이 트랩도어는 슈퍼잽이라는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부정 루틴을 미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 다릅니다. 트랩이라는 것은 여러분 함정이라는 뜻이죠. 함정문 수법, 우리말로 함정문이라는 수법, 함정문 수법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토끼를 잡을 때 여러분 토끼가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트랩을 놔두죠. 덫을 놔둬. 그러면 토끼가 지나가다 탁 걸리면, 발이 걸리면, 목이 걸리면 꼼짝 못 잡히죠. 그럼 비밀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의 덫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트랩도는 컴퓨터 안에 비밀의 덫을 만들었다. 비밀의 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패킷 스니퍼링은, 패킷은 정보의 처리 단위라고 그랬죠. 스니퍼라든가 스누프 같은 어떤 네트워크를, 예를 들면 통신망을 모니터링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요. 장비 또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컴퓨터 간에 전송되는 패킷의 내용을 분석해서 정보를 가로채는 방식.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패킷이 오고 가죠. 그것을 잡아채는 거예요. 그걸 패킷 스니퍼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줍기 수법 또는 스카벤징이라고 합니다. 스카벤징.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 컴퓨터 화면에 보면 여러분 휴지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여러분 작업이 잘 안 되거나 마무리 안 되거나 못 쓰게 되면 거기 휴지통에 다 버리죠. 그러니까 휴지통 또는 쓰레기통에 버린 각종 파일, 프로그램 리스트나 데이터 리스트나 카피 자료나 각종 파일이나 문서 등을 그냥 읽어내거나 빼내는 수법이에요. 그런 방식을 쓰레기 줍기 수법 또는 스카벤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린 또는 휴지통에 버린 파일들은 여러분 완전 삭제를 해가지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드디스크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휴지통에 버린 것도 완전 삭제하지 않으면 휴지통이라는 어떤 저장 장치 안에 들어있어요. 없애야 됩니다. 자, 스카벤징이고, 비동기성 공격이라는 것은 말이 좀 어렵죠. 컴퓨터 시스템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분이 저장시켜 놓은 암호, 비밀번호, 패스워드, 다 비슷한 말들이죠. 이런 보안 체계를 뚫는 수법을 비동기성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로 도청 방법은, 선로는 인터넷이나 사설 통신망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도청해서 정보를 얻는 방법인데, 주로 전화선 있죠. 전화선을 이용한 도청 수법을 선로 도청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수사반장 있었죠. 수사반장에 보면 전화선에다가 도청기를 연결해가지고 귀에 딱 꽂고 있으면 아주 음성이 선명히 들리죠.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인터넷이나 사설 통신망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도청하는 방법, 선로 도청 방법. 그 다음에 자료 누출 수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카피하거나 통째로 옮겨서 자료를 얻는 방법이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스카벤징이다. 이거 알아두시고, 자, 이거 해킹의 종류, 스카벤징, 비동기성 공격, 선로 도청, 자료 누출 수법.
이 개념까지는 정확히 몰라도 되는데 종류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 스카벤징은 개념 정도도 알아두신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드메일 버그 하는 거는 어떤 책에 나오듯이 잘 안 나오는데 주로 유닉스 기종에서 사용하는 메일 전송 프로그램입니다. 이 유닉스 하는 거는 일종의 운영체계입니다. 미국의 AT&T사, T사의 벨 연구소에서 만든 운영체계예요. 우리 MS에서 만든 것은 윈도우죠. AT&T에서 만든 것은 유닉스입니다. 컴퓨터 어느 중에서 어셈블리어로 개발한 운영체계입니다. 유닉스 기반의 어떤 컴퓨터 시스템을 쓰는 어떤 기업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윈도우 체계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샌드메일 버그는 유닉스 기종에서 어떤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되면 굉장히 어떤 버그가 많이 발생해요. 버그 하는 건 여러분 오류죠. 여러분 컴퓨터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유닉스 기반의 컴퓨터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류 이런 것들이 바로 샌드메일 버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모델링은 시뮬레이션 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실험하기 전에 가상 실험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정상적 시험이나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컴퓨터를 범행 도구로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정보를 빼가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아닌 거죠. 이게 시뮬레이션 모델링 또는 시험과동 모델로 위장하는 수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해킹의 수법에는 유행에는 많이 있었죠? 한번 볼까요? 데이터 디들링. 그죠? 자, 원시적 자체를 통째로 바꿔치기 하는 거. 은행 직원들이 잘하는 살라미 기법. 잔돈 모아서 목돈 만드는 수법.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 부정한 명령문을 몰래 살펴두는 방법. 그 다음에 슈퍼 재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료를 빼가는 수법. 그 다음에 비밀의 문을 만들어두는 트랩도. 그 다음에 패킷을 분석해가지고 정보를 빼내는 패킷 스니퍼링.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린 또는 휴지통에 버린 자료를 쭉 입수해가는 스카벤징. 뭐 이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해킹의 수법들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전문가들이 하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샌드메일 버그, 뭐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만 참고로 유닉스 기종에서 주로 쓰는 것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애드웨어와 스파이어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애드웨어는 글자말 그대로 애드는 광고라는 뜻입니다. 애드버타이징의 약자입니다. 광고가 뜨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 컴퓨터도 어느 순간에 어떤 특정한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더니 저도 모르게 광고창이 계속 뜨는 거예요. 저는 다음에 접속해도 무슨 옷 광고창이 뜨고 네이버에 접속해도 네이버 접속이 안 되고 무슨 뭐 이상한 의료기 광고창이 뜨고 그러니까 이 광고창을 예를 들면 위에 컴퓨터 제일 위에 화면에 X 페이지 있죠. 그걸 눌러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자가 귀찮아 죽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광고창만 계속 뜨도록 만든 악성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광고가 표시돼요. 끌 수도 없습니다. 정말 귀찮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째로 어떤 AS센터에 가서 통째로 밀어야 돼요. 그러나 요거는 사용자 정보를 빼가지는 않기 때문에 해킹이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냥 악성 소프트웨어 일종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파이어는 글자 그대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인데 스파이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죠. 나도 모르게 나의 이름, 주소, 즐겨찾기 하는 URL, 내가 네이버를 자주 간다, 유튜브를 자주 간다, 축구 게임을 자주 간다, 그러면 이 URL을 빼가는 거죠. 내 정보를 나 자신도 모르게 빼가는 스파이 같은 프로그램이 바로 스파이어입니다. 주로 광고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 스파이어를 심는데 이 스파이어의 침투 경로는 주로 프리웨어라고 부르는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을 때 나도 모르게 설치가 돼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중에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다고 그랬죠. 무료를 받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무료를 다운받을 때 프리웨어라는 게 무료인데 다운받을 때 스파이어가 숨어서 딸려 들어옵니다. 참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정품을 쓸 때 돈을 주고 유료를 쓰면 일이 없는데 무료를 쓰다 보면 이런 낭패를 당합니다. 최근에는 스파이웨어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스파이웨어가 발견됐는데 이게 랜섬웨어가 한 거예요. 랜섬웨어. 이 랜섬웨어 제 컴퓨터도 저도 모르게 랜섬웨어 한번 감염이 됐어요. 랜섬웨어 감염되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한글 파일, 그 다음에 PPT 파일이 전부 다 다른 파일로 다 변했어요. 확장 제목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클릭을 하면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파일을 열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파일을 암호화시킵니다. 정상 파일이 아닌 파일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랜섬웨어를 없애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1년 전쯤에는 랜섬웨어에 감염된 PC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돈을 줘도 이걸 안티 스파이웨어를 주지도 않지만은 그거 자체도 안티 스파이웨어 자체도 또 일종의 스파이웨어입니다. 삭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없이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데 가서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초기화시키고 새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내외어나 스파이웨어는 다 그래요. 아주 전문성이 없으면 이걸 뭐 삭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를 보면 미국의 국가안보국에서 중국군 PC에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심어서 중국군의 모든 정보를 입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NSA의 어떤 정보 수집 능력은 대단한 거죠. 여기 보면은 아주 놀라운 것인데 나이트 스탠드라고 부리는 원격 전파 조정 장치를 사용하면서 하면 해당 컴퓨터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아도 정보 수집이 가능했다고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술이에요. 여러분 컴퓨터의 정보 자칫하면 다 노출되고 빼나갑니다. 전 세계는 이 정보 빼가는 전쟁이죠. 해커들이 그런 거 하고 각 국가기관에 있는 뭐 어떤 컴퓨터 전문가들 다 이런 거 하죠. 그 다음 미국의 CIA, NSA 있는 사람들 다 이런 작업을 합니다. 정보 전쟁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쁜 행위지만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애드웨어와 스파이어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 유형으로 사이버 사기입니다. 이건 사이버의 사기는 사기인데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사기죠. 그럼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죠. 예를 들면 너 100만원 투자하면 다음부터 뭐 이자를 뭐 10만원 줄게 몇 월. 그럼 회원을 많이 모집하면 모집 수당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피라미드식 영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돈을 줍니다. 이자를 줍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 회원이 많이 모였다. 10만 이상 모이면은 이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돼요. 그럼 늦게 가입한 사람들 전부 다 피해자가 됩니다. 일종의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를 사이버 사기라고 부르죠. 이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이버 갱은 여러분 범죄 조직, 조폭들, 그죠? 갱단 많잖아요. 이태리 갱단, 미국 갱단 많잖아요. 사이버 공간에서 돈을 강취하는 강도들을 사이버 갱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은행, 각종 돈을 많이 취급한 은행, 증권회사, 기업의 보안망을 뚫고 들어가서 그에게 돈을 빼가는 수법이에요. 러시아 사이버 갱이 시티은을 습격하는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든 돈, 증권에서 든 돈도 내 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계좌에 든 돈을 빼가쁘는 거예요. 이 사이버 갱이라고. 사기꾼이 강도가 오프라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 공간에도 있다. 인터넷 공간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은 4번째입니다. 정보보호의 목표와 기본원칙입니다. 컴퓨터 범죄에서 정보보호의 목표. 정보보호의 목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를 보호하는 목표는 뭡니까? 그 정보가 누구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 비밀이 누군가에서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한 형태로 보존하는 게 무결성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들어있는 정보를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이게 가용성이에요. 그래서 정보보호의 3요소는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입니다. 비무가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거는 어떤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비밀성이 중요하고, 어떨 때는 가용성이 중요하고, 어떨 때는 무결성이 중요하고, 어떨 때는 세 개 다 중요할 수도 있겠죠. 자,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비밀성이라는 것은 허가된 사용자만이 그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 바로 비밀성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되겠죠. 접근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럼 비밀이죠. 비밀 허가를 받은 사람만 여러분 군대에다 가면 비밀이 있죠.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대입 있잖아요. 비밀 인가를 받은 사람이 그 비밀을 볼 수 있죠. 그 비밀성. 무결성은 허가된 사람만이 정보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처리 방법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결성입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되죠. 정보가 A라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A라는 정보가 누군가에서 변형되면 안 되겠죠. 그 원래 원시 정보 그 자체가 그대로 컴퓨터 안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해커가 와서 변형시켰다. 그러면 잘못된 정보가 되죠. 왜곡된 정보가 되죠. 왜곡된 정보가 안 되도록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결성이 되겠습니다. 가용성은 정보 시스템을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가용성입니다. availability입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받지 않은 사람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 가용성입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의 3요소 또는 정보 보호의 목표는 비무가 세 가지 개념을 잘 구분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입니다. OECD가 제시한 기본 원칙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책임성, 인식성, 윤리성, 다중협력성, 균형성, 비례성, 통합성, 적시성, 재평가,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OECD 제시하는 어떤 정보 보호의 원칙들인데 이 중에서 중요한 항목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윤리성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책임성은 정보 시스템의 소유자와 공급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돼요. 소유자와 공급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 두는 것이 바로 책임성입니다. 공급자가 있고 소유자가 있겠죠. 보통 공급자가 소유자한테 넘기겠죠. 공급자는 보통 개발자가 되고 소유자는 운용자가 되겠죠. 그래서 개발자의 책임, 운영자의 책임 명확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운영자는 분리하는 것이 컴퓨터 범죄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발자가 운영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범죄를 저질 수 있죠. 프로그래머들이 전문성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얼마든지 앞에 살펴봤던 다양한 컴퓨터 범죄를 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성입니다. 컴퓨터 정보보호에서 윤리성이라는 것은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의 보안은 타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타인의 이익이 존중된다. 또는 타인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타인의 이익을 또는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겠죠. 윤리성 해치죠. 그 다음에 누군가의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해악 금지입니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서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즉 타인을 존중하는 것 똑같은 개념이죠.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정의에 부합해야 되겠죠. 그 정보는 진실해야 되고 누군가의 어떤 특정 이념에 편향돼서 비편향성, 편향돼도 안 될 거죠. 완전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겠죠. 이 정의죠. 정의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진실하면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 정의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윤리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윤리적이다 하면 그 사람은 공정하다고 봐야겠죠. 누군가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윤리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균형성, 비례성은 정보 시스템의 보안은 정보의 합법적 사용 및 전달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보안과 정보의 사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보안을 너무 강조하면 정보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옵니다. 보안을 너무 강조하지 않으면 정보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정보가 마음대로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게 누설이 돼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안과 정보의 사용 또는 전달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균형성 비례성입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 정보 보안의 원칙 중에서 보안과 능률의 원칙과 비슷합니다. 정보의 사용과 정보의 보안은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 관계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안을 너무 강조하면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보안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비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보안과 정보의 사용은 적절한 균형, 비례를 유지한다는 원칙이 바로 균형성 비례성입니다. 앞에 있는 여기 균형성 비례성이죠. 책임성, 윤리성, 균형성 비례성을 제가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적시성입니다. 정보 시스템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것이 적시성입니다. 아까 정보보호의 3원칙 중에서 가용성과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게 가용성이죠. 이게 바로 적시성, 타임리니스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적시성이죠. 그래서 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중에서 중요한 4가지 원칙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시험에 안 나오는데 최근에 와서 18회 시험에 윤리성, 균형성 이런 것들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컴퓨터 범죄 예방 대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